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연금 소액주주 보호 이슈의 상세 설명 세 번째 시간으로서 기업 지배구조 개편 도구로서의 국민연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목은 연금 사회주의에 대한 우려 이렇게 삼았습니다. 먼저 이야기의 순서를 잠깐 소개하자면요. 먼저 기업 지배구조 개편 경제민주화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 이제 국정에 대거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그 모델은 장하성의 한국 자본주의에 나타난 경제 민주화 이것이 이 모든 것의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 정권의 국정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세 번째는 이러한 국정 방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KDI 보고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기업 지배구조 개편 도구로서 국민연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향후를 예상할 수가 있는데 결론으로는 연금 사회주의에 대한 우려를 우리에게 낳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서론으로서 기업 지배구조 개편 경제민주화의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세기의 신사회주의 혁명의 투 트랙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두 경로라는 것이죠. 한 나라가 사회주의화 될 때 이 두 가지 경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NL계열의 사회주의와 PD계열의 사회주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NL계열에서는 말하자면 국가의 침공, 예를 들어서 북한의 침공,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사회주의화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PD계열의 사회주의는요, 주요 기업 두세 개를 국유화해서 이제 사회주의를 출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포퓰리즘은 이것을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참 기본소득 지급 문제를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자금으로 이제 포퓰리즘을 행하고 있는데 이 포퓰리즘에 한번 맛을 들이면은요, 우파 정부로 갔다가도 이게 오래 못 가서 또 다시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 작업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가즈프롬하고 로스네프트가 이 대표적인 그 사례인데요. 러시아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그의 2기 집권을 할 때에 가즈프롬하고 로스네프트를 국유화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 기업입니다. 한국의 삼성과 현대에 이렇게 버금가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든 하청사들과 연간산업을 다 M&A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유화하고 국영화하는데 3년 6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우리나라 삼성과 현대가 좀 여기에 좀 타겟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11대 기업 하청사가 약 6,400개인데요. 그러면 이 모든 회사가 다 노조의 세계가 됩니다. 말하자면 노조를 허용하지 않으면 하청사 평가 기준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버리면 이 모두가 다 이제 그 노조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체제 문제는요, 율법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이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무지하고 무방비한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의 이제 우파들입니다. 저는 이것의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 지난 시간 이제 국민 생존권으로서 우리 이 4대 기업이 어떻게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4대 기업이 이걸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요소소득의 배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317조의 그 4대 기업 국내 매출액인데 이것은 4대 기업이 창출해내는 부가가치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전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 가운데서도 너무나 이 부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숫자화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낙수 효과, 파생 효과를 포함하면 705조 정도, GDP의 37% 정도 됩니다. 일자리 955만 개입니다. 이와 같은 기여를 4대 기업이 하고 있더라.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다 4대 기업
경영진이 가져가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317조의 매출 중에서 기업 자체로 귀속되어지는 것이 약 한 60조 정도, 한 19%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협력사로 귀속되어지는 것이 237조, 75%, 대주주에게 한 4조, 한 0.2% 됩니다. 그리고 소액주주에게 15조, 0.8% 이렇게 배분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대 기업을 이해할 때 이렇게 국민 생존권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또 경제 민주화 차원에서도 이렇게 우리는 납득할 만한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기업 지배구조 개편 경제 민주화의 이 종착지는요, 생산수단의 국유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하성 씨의 국가자본주의의 소액민주주의에서 이것은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은 스튜어드십 코드와 유상증자입니다. 이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제 경영진을 교체한 다음에 그 경영진을 통해서 유상증자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대주주가 전부 이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남는 것이 이제 국가만 남는 것이고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국가자본주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하성 씨의 더 넓은 경제 민주화는 바로 이 방향으로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 방향들이 이 장하성의 더 넓은 경제 민주화를 하나의 모델로 삼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본론으로서 첫 번째 장하성 한국 자본주의에 나타난 경제 민주화의 개념이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이 장하성 씨가 쓴 한국 자본주의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장하성 씨는 현재 중국 대사인데요. 말하자면 이제 공무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그 현 정권의 정책적 모델이 이 한국 자본주의에 다 있는데요. 이 한국 자본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큰 두 가지 주제는 소득주도 성장론과 기업 지배구조 개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에서는 이제 기업 지배구조 개편 여기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용어 정의를 새롭게 하는데요. 전혀 생소한 용어 정의입니다. 여기에서는요, 민주주의는 소액주주, 노동자, 중소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본주주는 대주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본문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소액주주가 이 대주주와 동등하게 대우를 받는 것이 경제민주주의다. 이런 형태로 이제 논리가 이제 전개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소액주주 보호 이슈는요, 바로 이 지배구조 개편 이슈의 이제 일환인데 이 이슈와 이 한국 자본주의와 이제 정확하게 일치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의 이론적 근거가 한국 자본주의 이 책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 자본주의 이 책에서요, 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이 본문 내용을 보면은 책 2부에서요, 적대적 M&A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삼성과 현대의 가능성을 다양하게 이제 논의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주인이 없는 기업으로서의 국가 자본주의를 소개합니다. 소액주주 중심의 주인이 없는 기업의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서 국가 자본주의를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결론으로서 황제 경영을 깨뜨려라 이렇게 이제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고스란히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대 기업의 그 우리나라 경제 기여도는 절대적인데요. 이제 GDP의 37%를 기여하고 있고, 이제 10대 기업의 하청사는 약 6,400개 정도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경제의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요, 생산 수단이 이제 국유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한국 자본주의는 결국 이 국가 자본주의, 이걸 사회주의 시장경제라고 합니다. 이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것을 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장하성 씨가 사용한 이 용어 정의, 이건 보면은 민주주의는 소액주주, 노동자, 중소기업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건 사회주의식 그러한 용어 표현인데 공무원으로서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은
상당한 지금 이제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입니다. 장하성 씨가 이 책에서 이제 헌법 119조에 있는 경제 민주화 개념을 좀 해설을 좀 하고 있는데요. 김종인 씨가 이것을 이제 발의할 때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김종인 씨의 얘기를 좀 잠깐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하성 씨가 이제 이것을 또 해설을 합니다. 경제 민주화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생 원리라고 규정하며, 김종인 씨가 이렇게 규정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김종인 씨가 이렇게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장하성 씨가 여기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노동자 계급을 말하는 것이고 소액주주를 말하는 것이고요. 자본주의는 대주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어로 김종인 씨가 썼다, 이것은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공생 원리라고 규정하며, 경제 민주화의 뜻은 어느 특정 세력이 나라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액주주로서의 민주주의가 대주주로서의 자본주의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주주가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제 민주주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대주주를 소액주주화하는 것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국가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경제 민주화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특정 경제 세력이 나라를 지배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 이제 국민연금이 그걸 한다는 것입니다. 대주주에 대해서 이제 통제를 가해서 이 특정 경제 세력이 지배하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하성의 경제 민주화의 이슈는요, 대주주가 20, 30%의 지분을 가지고 그룹 전체를 좌지우지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경제 민주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경제 민주화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대주주, 자본주의와 또 소액주주, 이 민주주의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공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국가가 이들을 이제 좀 제약을 해주면 이제 공생이 된다, 이런 논리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업에서 대주주와 이제 이 소액주주를 평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민주주의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경제 민주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장하성 씨에 대한 평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위배되는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본주의란 용어는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말하자면 시장경제는 이윤 추구의 허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이윤을 추구한 후에 이 이윤이 축적되는 것이 바로 자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경제를 허용하면은 이 자본을 허용하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는 곧바로 연결되어 있는 개념인 것입니다. 시장경제의 이윤 추구를 허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자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이윤 축적의 결과 이 자본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산업자본이라고 그러는 것이고요. 이 자본은 이제 기술이 탑재된 그러한 자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이 또 다른 투자의 재원이 되어서 이제 노동과 자본이라는 상품의 가치를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르크스는요, 여기에서 자본을 빼버렸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을 썼는데 국부론을 평생토록 연구하고 자본론을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거짓말을 했어요. 자본을 빼버렸어요. 노동가치설을 주장합니다. 자본의 기여도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본에는요,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그 자본에는 기술과 자본인 것입니다. 기술이 탑재된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노동, 기술, 자본,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르크스는 노동만이 상품의 가치라고 말하면서 이와 같은 경제 민주화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상품의 구성은 노동과 기술, 자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탑재된 자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자본주의라는 개념이고 시장경제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민주주의란 용어는요, 정치적인 용어인데 전 국민에게 나라에 대한 주권과 국민 생존권이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동의어인 것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내에는요, 이런 노동자와 기업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의어인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시장경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이제 민주주의라는 용어만 사용하는데 이 민주주의는 앞에서 말한 그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본가, 대주주가 배제된 그러한 민중들만의 이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민주화의 그 용어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본주의는 자본가인 대주주, 민주주의는 소액주주, 근로자, 중소기업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개념이고 잘못된 개념에 근거해서 이 경제민주화를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김종인 씨가 이렇게 썼다고 우리는 이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하성 씨의 그한 해석이다. 이 장하성 씨는 사회주의 원리를 가지고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에 있는 경제민주화를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은 잘못 해석된 것이고 잘못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적 용어를 가지고 왜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을 해석하느냐는 것이죠. 안경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하나의 해석 원리가 됩니다. 해석 원리인 이 개념을 잘못 설정하고 이 119조의 경제민주화를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와는 이제 위배되는 그런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이 자본가인 대주주도 국민의 일원으로 봅니다. 또 이게 시장과 이유를 허용하고 있고요. 자본을 허용하고 있고요. 이게 시장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이것은 이제 불일치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건 억지로 만들어낸 그런 용어입니다. 이런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하고 이걸 현상에 접목시키고 우리나라 국정정책으로까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유연적인 요소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 정부의 국정 방향이 이 한국 그 자본주의에 있는 모든 내용이 고스란히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현 정부의 국정 방향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7월 3일 날에 좀 밝혔는데요. 그것은 이제 소득 주도 성장과 공정 경제의 실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 일감 몰아주기, 근절, 또 불공정 거래 개선 이런 것들이 이제 공정경제 실현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공정경제 실현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공정경제 실현과 관련해서 이제 KDI에서 지난 2020년 11월 달에 이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의 이 주제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중요한 이제 당의 하나의 이제 그 정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제목은 상생적 기업 생태계와 재벌 개혁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었는데요. 이걸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은요, 결국 최종표 원장은 재벌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벌 개혁이 그 이제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독점으로 인한 경쟁자 침해 행위 예방, 이게 바로 상생적 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이것을 위한 재벌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종표 원장이 한 이야기는요, 상위 10대 기업의 시가총액이 한 4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30대 기업 집단 매출액이 한 43%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 생태계가 대기업에게 의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력 집중은 기업 생태계의 역동성을 저하하고 경쟁 압력을 낮추고 생산적인 노력을 위축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재벌 개혁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의 김우찬 교수가 또 발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약 40에서 50% 수준인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다. 이 재벌들이요. 그리고 총수 일가의 횡령, 부당한 이익 제공, 비효율적 자본 활용, 이사회의 감독 기능 부재, 가족 승계 이와 같은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 KDI 세미나 이 보고서에는 논리적으로 이제 모순이 가득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논리적 모순은요, 논리적 허구라는 말과 또 이제 연결을 지을 수 있습니다. 최종표 원장이 말한 상생적 기업 생태계와 재벌 계약은 문장에 논리적 모순이 존재합니다.
이제 보면은요, 최종표 씨는 재벌로 인해서 다른 경쟁자의 출현을 저해한다, 경제 민주화를 해친다, 이런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선도기업, 4대 기업이 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와 같은 이런 첨단 기술에는 거대 자본이 요청이 되어집니다. 거대 자본이 아니면 여기에 접근할 수가 없고요. 앞으로는 또 이제 그런 시대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열립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첨단 선도 기업은 다른 경쟁자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장려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첨단 기술이 탑재된 거대 자본만이 이제는 세계 시장에서 이제 적응을 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를 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이 4대 기업이 아니면 이들이 어떤 그 경쟁자를 침해한다면은 어느 누가 이 일을 하겠다는 얘기인 것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경쟁자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논리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기업 지배구조 개편과는 분리된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로서 경영권 교체를 제시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공정거래법이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무슨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기업 지배구조 개편 문제까지 나오냐 이것이죠. 이러한 논리 전개의 의도는 이제 최종표 씨가 직접 대답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발제를 한 김우찬 교수는요, 온통 재벌들의 비리 지적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이제 경영권 교체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아무런 논리가 없이 비리가 있으니까 경영권 교체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자본가의 도덕성을 질타한 후에 경영권 교체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연계 논리가 전혀 없는 과거에 폴로레타리아 혁명가들이 보통 논리를 이렇게 전개했습니다. 온통 감정에 섞인 이 발언이죠. 이제 그 부정과 비리를 얘기하고 이제 경영권 교체를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또 여기에 이제 많이 또 현혹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김우찬 교수의 이 경영권 교체 주장에는 숫자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앞에 우리가 말한 그러한 숫자를 가지고 요소 소득의 배분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경제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표는 없습니다. 그 표를 보면은 요소 소득의 배분 문제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 생존권과 경제 민주화가 함께 얘기를 드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경제 민주화를 얘기하게끔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는 틀이 그렇게 짜여져 있는데 이제는 이 틀 자체를 부정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요소소득의 배분 문제를 가지고 국민 생존권과 경제 민주화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아무런 그러한 그 숫자적인 데이터는 이 논리적인 데이터는 여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4대 기업이 국민 생존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부가가치가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그냥 단순히 자본가의 도덕성을 질타한 후에 이 경영권 교체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계의 논리가 없는 폴로레타리아 혁명가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KDI 세미나 이 보고서와 장하성의 한국 자본주의의 이슈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비슷합니다. 논리 전개도 비슷하고요. 장하성 씨의 한국 자본주의도요. 온통 이 재벌들에 대한 비판 일색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경제 민주화를 그런 형태로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대 기업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은 국민 생존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미나의 이 주장에는 이 논리에는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주주의 소액 주주화 이걸 경제 민주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주주를 소액주주화하는 것을 경제 민주화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일을 국민연금이 하겠다고 하고 있고 이것이 무슨 경제 민주화냐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두가 다 소액주주가 되면은요 결국은 이제 국가가 주인이 되는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국민연금만 떨렁 남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다 소액주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국가가 주인이 되는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경영권이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제 민주화이고요. 나라의 체제 자체가 이제는 이제 자유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제 변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이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이제 바뀌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는요, 초급 단계의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급 단계에서는 대기업만 국유화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급 단계는 아직 진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요, 국민연금의 소액주주 보호 이슈의 본질은 이제 장하성 한국 자본주의에 나타나 있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이렇게 대립구도로 보는 그러한 사회주의 개념에서 이제 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본, 말하자면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국민들에게 균등히 주어지는 것이 경제민주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대 기업 그 최대 주주가 이제 소액주주화가 되는 것이 경제민주화라는 것이죠. 이제 말하자면 주인이 없는 기업이 경제민주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하성 한국 자본주의에서는 삼성 현대의 적대적 M&A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국가 자본주의를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대 기업 최대 주주가 이제 소액 주주화가 되면은요,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가 되는 국가 자본주의가 이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GDP의 37%를 산출하고 있는 이런 4대 기업이 국유화가 되면은 이제 국민 생존권이 위협을 당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해외로 본사를 옮겨버린다랄까, 또 아니면은 실제로 이런 작업이 일어나서 이제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이제 오너들을 세우고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매출 자체가 꺾이는 것이고요. 이제 4차 산업이 열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경쟁력을 상실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국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그러한 경제 민주화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경제 민주화의 일환으로 국민연금의 이사회 구성 운영 안내가 이제 실행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이 국민연금 소액주주 보호 이슈의 본질은 이제 사회주의와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이해관계자인 소액주주들은요, 자신 보호해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이 극대화 목적의 단순 투자자들인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이것을 이용했을 뿐인 것입니다. 이제 그 근거가 뭐냐? 2021년도 상반기에 삼성 주가 상승률이 10대 기업 중에서 꼴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근거라는 것입니다. 900조 원의 국민연금 기금이 이제 그 작년 말에는 834조였는데요. 지금은 900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이제 사회주의 철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국민연금 이사회 구성 운영 안내가 이제 소액주주 보호 이슈라는 그 큰 타이틀 안에서 이것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유연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았을 때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느냐, 그것은 이제 연금 사회주의에 대한 우려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재벌 해체, 4대 기업 해체란 용어를 이제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의 진행 방향은 이제 이렇게 예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유상증자를 통해서 최대 주주를 소액주주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그 기업은 국가의 소유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작년 말에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이 이제 통과가 되고요. 이번 6월 말일자로 여기에 대한 시행령이 나왔습니다. 이제 시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에 6대 회사가 들어와 있는데요. 삼성과 현대가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금융회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이제 일정 규모 이상에 이르르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의 핵심 요소는요, 계열사 지원을 금지시키는 법입니다. 이게 삼성생명하고 또 맞닿아 있습니다. 증자가 일어났을 때 이제 삼성생명은 그걸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이제 법적으로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계열사에서 이걸 받아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을 차단시키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일어났을 때 여기에 따라가 줘야 되는데 이것을 따라가기 어렵게 만든 그러한 법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시행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위해서는요, 지금 사모펀드의 국민연금에서는 약 한 33.5조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작년 10월 20일경에 교원공제기금 이사장으로 김상곤 씨가 갔는데요. 가자마자 발표한 게 이제 교원공제기금에서도 기금을 이용해서 M&A에 참여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이제 이러한 펀드들이 모여서 자본시장법에 10% 룰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국민연금이 여기에 지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서 경영진을 교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진 교체가 일어나면 곧바로 이제 나타나는 것은 이제 유상증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재벌이 해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소액주주 민주주의 운동을 열심히 이제 전개하고 있는데 이 전개에 맞춰서 이제는 이러한 일들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알 것은요, 포퓰리즘에는 정책 목표가 있어요. 포퓰리즘이 전체가 아니에요. 주요 기업 국유화가 포퓰리즘 정책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기업 국유화가 일어나면은 굳이 포퓰리즘 정책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것이 일어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제 이 포퓰리즘 정책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정권을 다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체제 진입은 주요 기업 국유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현재 여러 가지 악법들이 이렇게 넘쳐나다 보니까 우리 우파에서는 여기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요, 그보다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체제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 우파에 있는 여러 지도자들에게 간곡히 호소하는 그러한 바인 것입니다. 사활을 걸고 이런 문제를 추진하고 있는 이제 사회주의 세력들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일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자리로 파악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일자리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일자리와 이 하나의 사회주의 이러한 시도와는 이제 이해관계에서 서로 일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그런데 우파들은 여기에 방심하고 있어요. 오직 애국심 하나에만 의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포퓰리즘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면 또다시 좌파가 집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이 세계는 4차 산업이 열리고 있고 여기에 삼성과 현대자동차의 경우에 이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하고 배터리죠. 여기에는 방대한 기술과 자본이 요청됩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155조의 투자 계획이 세워지고요. 배터리 관련해서는 40조의 투자 계획이 세워지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연금에 소액주주 보호 운동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제는 관건인 것입니다. 유상증자를 했을 때에는 지배구조를 상실하게 됩니다. 유상증자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투자계획서를 내라고 하니까 그런 투자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보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유상증자를 통해서만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효된 금융복합기업 집단 감독법으로 인해서 이제는 계열사 지원이 차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재벌 해체의 방향으로 또 이 전문가들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첨단 선도기업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민의 일자리와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19개국에서 이런 문제를 이해를 하고 차등 의결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등 의결권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속히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도한 상속세, 이것은 주식에 대한 양도세 수준으로 떨어뜨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이해하고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후속 강의를 좀 안내하겠습니다.
지금 노사연 복합체라는 용어가 유행합니다. 노조 사모펀드 연기금을 의미합니다. 사모펀드가 항상 스튜어드십 코드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연금은 여기에 이제 손을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난 4년 동안 1247조 원이라는 방대한 통화량 팽창이 있었습니다. 한 3342조에서 4583조로 4년 동안 어마어마한 통화량 증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국채 발행을 통한 적자 재정이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이 적자 재정으로 인한 통화량 팽창, 그리고 이로 인해서 폭발된 이 금융자본,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모펀드, 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